자, 2009년 외무고시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문은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정보경제학에서 특정 사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부분을 아울러서 잘 정리만 하면 되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현상이 무엇이냐? 이제 보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는 이제 사람을 모을 때 그리고 운영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역선택의 문제하고 이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교과서에 정의가 있어요. 그거 정리하시면서 이제 각각 이제 도덕적 해이 케이스도 뭐 설명하시고 이제 뭐 과다 수요의 문제, 질병 방지 노력의 태만, 역선택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하게 되니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 설문의 케이스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뭐 쓸 말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도 나눠주시면서 뭐 1번 역선택, 뭐 2번 도덕적 해이 또는 1번 이제 가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뭐 2번 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어떤 식으로건 나눠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 현상을 극복하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도 제가 이제 정보경제학 설명드릴 때 이제 표 처음에 짜드리면서 나눠드리는 거 있잖아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설문의 경우 중심으로 가셔야 되겠죠. 뭐 과다 수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률 설정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수요 시에는 일정 부분을 환급한다, 뭐 이런 약관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질병 등급 설정에서 상품 제공하는 현실적인 방안들도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막 쓰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실비보험이 자꾸 이제 말이 많잖아요. 주변에서 쓸데없이 입원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뭐 특히 이제 지방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요즘 뭐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러면 입원하셨대요. 왜? 지금 쉬는 시기라서 보험금 좀 나올 것 같아서 입원하셨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병원에서 야, 입원 자리 하나 남았으니까 얼른 출근하시라고. 그럼 출근하에 계시고 거기서 이제 어머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식사할 때 되면 집에 와서 밥 차리고 다시 또 출근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있죠? 도수치료도 그 예전에 가입된 것들은 100% 실비 보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담이 너무 높아서 최근 기사로 이제 실비 보험료를 높이지 않으면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기사가 뜨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도덕적 해이의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누군가를 좀 깐다는 느낌으로 답안을 적지 마시고,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실비 보험의 인상, 뭐 이런 케이스들이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보험료 인상으로 이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선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죠. 강제로 정부가 보험을 운영하는 것도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제 병력을 받습니다. 가족력, 병력, 이런 그 경력들, 기존의 어떤 이력들을 받으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분리시키려는 노력들도 많이 기울이고 있죠. 세 번째, 질병보험 시장 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다른 예가 있는지 그 정보경제학 쪽에 목차가 암기되어 있으면은 이것저것 갖다가 조금 다 하나씩 꺼내면 돼요. 도덕적 해이 사례, 뭐 고용에서도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제 자동차 뭐 이런 거 렌트 후에 관리 소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금융 대출 후에 이제 투기성 투자, 이런 것들도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외무고시였기 때문에 이제 IMF 최종 대부자로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제 외환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케이스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무고시였기 때문에. 역선택 관력 사례는 뭐 중고차가 뭐 대표적이고요. 고용 과정, 그다음에 금융시장 대출 과정, 이런 것들이 역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 쪽은 조금 이제 애매할 수는 있어요. 이제 역선택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바람직한 상대방과만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건전한 기업들하고만 거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진짜로 대출이 필요한 자들이 실제로 대출을 못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술에 조심할 가능성이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역선택의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2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문제는 정말로 그 핵쇼올린 기본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제경제학을 정리를 아직 덜 하신 분들은 예상컨대 문제 해설을 들으셔도 조금 난이도가 높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FTA의 경제적 효과를 핵쇼올린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이게 전형적인 타입이라서 뭐 기출 강의이지만 국경 특강 같은 느낌으로 조금 전달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TA가 비중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PY분의 PX라는 가격이 설정되었을 때 만약에 그 X가 지금 그래프상으로 X를 수입해오고 있네요. Y가 수출자네요. Y가 만약에 수출자이고 X가 만약에 수입자라고 하면은 FTA가 비중이 되면 둘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출 가격이 있고 이제 관세가 붙고요. 관세가 붙고 이제 수입 가격이 존재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 경제학에선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관세인데 둘 사이의 거리를 관세 철폐로 없애버리는 것이 FTA의 효과라고 본다면 얘도 살짝 오를 거고요. 얘도 살짝 떨어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에도 귀착이 경제적으로는 이게 조금씩 나뉘게 되잖아요. 조세가 철폐될 때 누리는 효과 역시 마찬가지로 한쪽의 가격만 일방적으로 붙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조금씩 조정되면서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출제의 가격은 오르고 수입제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TA가 비준되면은 관세 때문에 얼마 못 벌었던 것이 관세가 없어지면서 넘어갈 때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생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우리나라 소고기 같은 것들은 관세 덕분에 비싸게 주고 샀어야 되는데 관세가 사라지면서 저렴하게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FTA의 이 출발점 자체는 원래는 모형에 설정하고 사례 해석하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요. 그까짓 거 순서 좀 바뀌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PY분의 PX가 수출제, 수입제 지정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제 가격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수입제는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줄어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아주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면 X, Y 평면에서 생산 가능 곡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관세가 있어도 사실은 무역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스톨퍼 사무엘슨이 뭐 예를 들어서 핵쇼올린이 정리를 할 때에는 관세 때문에 수입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케이스를 전제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수입 금지적 관세가 설정되었다라고 이제 출발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PY분의 PX가 완만해지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생산점이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전까지 무역 삼각형이라는 게 형성된다고 하죠. 무역 삼각형은 면적에 의미가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삼각형 모양이니까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X가 있고 Y가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이라면 이쪽은 노동집약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소고기, 뭐 쌀 이런 것들. 이쪽은 자본집약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계약곡선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지 이 점에서 이동할지 모르겠지만 그림은 먼저 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소집약도를 보자니 이쪽은 가파를 수밖에 없고 이쪽은 완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X가 생산이 줄고 Y가 생산이 늘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했다라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느낌일까요? 이렇게 X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고 Y의 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 정도까지 그림만 그리시면은 나머지 수식적인 측면은 이미 이제 우리 이제 한계 생산 역설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게 핵쇼올린 모형이란 말이죠. 따라서 요소 집약도가 떨어지면 MPL이 감소하고 근데 X나 Y나 요소 집약도가 모두 떨어지고요. 요소 집약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양쪽 산업의 MPK는 오르고 X 가격 불변으로 놓건 떨어진다고 놓건 상관없습니다만 불변으로 놨죠. 편의상 불변으로 놔도 이제 X와 이제 X의 가격과 이제 Y의 가격 그리고 이자율 W 누가 더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는지 상대적으로 올랐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점이면은 딱 적당한 배점이죠. 이제 실제로 이거 준비하신 분들은 10점이 조금 버겁단 말이에요. 15점이면은 딱 적당하게 한 준비하는 정도를 서술하는 문제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핵쇼올린이라는 이제 국정에서 좀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서술로 응용하는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입은 억제하고 수출만 많이 해서 커다란 자동차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경 공부하신 분들이 두 번째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되게 쉬워요. 요약만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동차 쪽에서 많이 만들고 이득을 누리면 너네들도 수출하는 게 있다라는 논리예요. 따라서 이제 미국의 수출제 산업에서의 이익을 이제 기본적으로 대변하시면 되겠죠. 다시 그릴 거 없습니다. 내가 설문일에서 정리한 거는 우리나라 수출제 산업에서 이제 조금 더 이득을 보고 있는 측면을 고려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수입하는 거는 너네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자동차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뭐 식품, 뭐 기타 등등 우리나라가 이제 들고 들어오는 재화들은 이제 너네들의 이익이고, 우리가 수출하는 재화는 우리의 이익이고,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다 같이 이익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자동차 업계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좀 천박하게 표현하면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부실하다는 거예요. 뭐 잘 못 만드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거지, 너네들이 잘 만들어서 그런 것이냐. 핵시올린 모형은 동질적인 재화를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 핵시올린 모형이 그대로 적용될 리가 없어요.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는 퀄리티가 좋고 너네들은 퀄리티가 떨어지고 경영도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기술도 딸리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거 아니냐. 이거를 건드려야지 왜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거냐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이런 문제였으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비판했을 텐데요. 이제 실제로 사례를, 자동차 시장을 꺼냈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의 자동차가 별 볼 일 없다라는 측면을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세탁기에 그 관세를 했잖아요. 아니, 너네들이 세탁기를 같은 값으로 못 만드니까 우리가 파는 거다라는 논리가, 실제로 이제 관세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판매량이 줄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으로도 이제 약간 현실적인 사례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뭐 이 출제 시기는 아닐 것이지만 뭐 비슷한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걸 대비한다면 최근의 사례도 조금은 언급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 농업은 다른 교육제와 다르게 환경보호 등 비교육적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호하면은 사회적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요거는 사실 100점, 10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지 또는 증가할 이유가 없다라는 측면일지로 나누셔야 되겠는데, 농업이 비교육적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후생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도와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되게 심란한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견해를 서술하라고 하면 보통은 맞다, 아니다, 둘 다 정답이 되어야 하는데 눈치는 좀 있어야 돼.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지 않고 완전히 미국에 맡기자, 이러면 실제로 좀 곤란한 답안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조금 다수가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 약간 좀 애국적인 마인드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좀 여러분들의 주장을 좀 치우쳐 주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내부 효과 이야기를 들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긍정적인 내부 효과를 발산시킨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약간 음모론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FTA를 비준하고 이제 모든 식량 쪽이 미국으로 다 가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먹을거리 자체를 생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을 올려받으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긍정적인 내부 효과가 사실은 동태적으로 발생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 두 번째는 식량 주권이에요. 식량 주권.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을 미국에 완전히 뺏길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육적 관심사항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좀 정당성이 입증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갖가지 아이디어를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데, 제가 지금 하나 정도를 더 떠올려야만 한다라면은, 우리나라 농업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대도시 집중 현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쪽이 황폐화돼 버려요. 농업이 없어지면은 저쪽에 깡촌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설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제 포화 상태까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산업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그쪽 쪽에 이제 생계 자체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어떤 그 도시 집중화 현상에 좀 저해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비교육적 관심사항 맞죠? 그죠? 외부 효과, 여기, 뭐, 식량 주권, 또 도시 집중화를 조금 이제 억제할 수 있다라든지, 요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라도 더 아이디어를 꺼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요런 느낌을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린 느낌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어떤 1번 문제 같이 이론을 정리하는 문제는 다른 거 개입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제는 좀 자유롭게 견해를 서술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수 싸움하는 거예요. 근거를 하나라도 더 이제 담겠다. 정 안 돼서 2개 정도 담았어도 큰 점수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하나 더 담는다라면은 뭐 지금 적어놓은 게 아니다 하더라도 납득이 가는 하나를 더 담는다면은 한 3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유연하게 또 반응하셔야 되는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너무 국경 테마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보다는 생산 보조금이 낫다. 한정성의 원칙에 관세는 소비자 쪽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경에서 정리하신 분들이 좀 잘 읽히는 내용이라서 경제학만으로는 여기까지 요청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3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1번, 이제 함수를 줬습니다. 노동소득이 GDP의 60%를 차지한다고 이제 본문 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초반부에 적혀 있으면은 분서령 각각에서 그대로 써먹어도 상관은 없겠죠. 1번, 이제 GDP 성장률 6%, 자본과 노동의 투입 증가율이 5%,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이 얼마입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경제 성장률 테마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문제에서 한글로 적혀 있는 것을 내가 기호화할 수 있을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L의 변화율도 줬고, K의 변화율도 줬고, Z의 변화율을 질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Y의 변화율도 줬습니다. 따라서 성장회계 방정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현재 지금 이제 성장회계 방정식을 끌어내기 위해서 Z는 아니고 A네요. 이제 쭉 풀어버리게 되면은 K 쪽에는 알파가 따라붙고 이쪽은 1-알파가 따라붙는데 이제 문제는 얘하고 일치하니까 알파와 상관없이 이거 계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환급률 저축률 계산하래요. 우리의 경험이 있죠. 10점은 살짝 버거울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환급률 도출입니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문제는 환급률 정답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저축률 알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는 0.6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 정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지. 0.4 맞죠? 0.4. 노동소득 분배율이 60% 0.6이니까 이제 K 위에 알파는 0.4. 이게 바로 환급 저축률이라서 일반적인 환급률 이야기만 나눈다면은 한 10점 정도면 그래도 될 것 같아. 근데 요거 설명하려면은 얘도 한 4에서 5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봐요. 1번 문제는 고작 성장회계 방정식으로 알파 안 계산하고 이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 1번 문제는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10점. 두 번째 환급률은 그래프도 그려야지, 정의해야지, 뭐 수식도 끌어내야지, 황금 자본량도 구해야지 10점으로 버거워요. 그래서 아쉬워 이 문제는. 1번 배점 5점, 2번 배점 15점 하면은 여기서 알파 값을 일단 계산하는 거를 먼저 적시하고 환급률을 쭉 나열하면은 배점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파를 도출하는 것 자체를 제가 1번의 해설에 담았습니다. 문제의 취지를 반영을 하자라는 것인데요. 알파가 사실은 없어도 Z를 구할 수 있어. 여기서는 A죠. 근데 알파가 있으면은 사실 더 치밀한 거잖아요. 성장회계 방정식을 내가 끌어내는 과정에서 알파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즉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성장회계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알파 값의 도출이 전제가 된다면요, 확실하게 한 방정식을 일단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이라고 한다면은 알파를 계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점을 고려했을 때는 여기에 담는 것이 문제의 취지에 맞겠다라는 판단. 실전에서 갑자기 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배점에 왜 1번하고 2번이 왜 같은 배점이야? 그러면 2번에서 필요한 거를 1번에서
전혀 동떨어졌으면 담을 수 없지만 동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든다라면은 1번에 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해설지를 봅시다. 알파의 도출이요. 그 자본소득 분배율과 노동소득 분배율 함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으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1차 동차 함수를 가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정되어 있고요. 이제 완전 분배, 클라크 윅스티디의 완전 분배 정리가 성립된다라면 오일러의 정리를 응용했을 때 한계 생산 역설에 근거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완전 분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W 자리에 MPL 집어넣고 알파 1-알파 도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장회계 방정식의 도출 따라서 A의 변화율은 1%이다 라고 적시를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도 로그 근사화라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입해보면 정밀하게 이제 일치하진 않습니다. 다만 1%라고 도출을 하되 이제 로그 근사화 작업으로 도출한 개념이므로 이제 약간의 오차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신다면은 감점할 수가 없는 답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환급률은 알파가 설문일에서 도출이 되었다라는 가정하에서 전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너무 전형적으로 이제 나왔고요. 이제 전혀 이제 뭐 어떤 그 함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전형적으로 가시는 거 그대로 준비하신 대로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목차 정도만 생각해 보시죠. 환급률 정의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환급률 정의하셔야 되죠? 가장 먼저 하실 작업이 그거예요? 자본 축적 방정식의 도출이죠. 자본 축적 방정식을 도출하셔가지고 이제 스몰 k의 변화는 sy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 k라는 거 이거 도출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급률 정의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문제에서 먼저 언급됐으면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자본 축적 방정식을 도출합니다. 그래야지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환급률이다라는 서술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제약 조건에 델타 K를 없애고 SY는 N 플러스 델타 K를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개 조건이 이제 MPK하고 N 플러스 델타 이게 바로 1개 조건이 되는 것이고 자, 이 수식에 근거해서 이제는 도출하시면 되는데요. 얼마든지 환급 자본량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환급 저축률도 여러분들 연습하신 거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가 배점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잘 모르겠으면은 그리자가 원칙이죠. 따라서 이렇게 환급률 상태를 보여줘야지 균제 상태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미리 이거부터 그어놓고 이렇게 환급률일 때의 균형을 SGR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접하게 예술이죠. 아무렇게나 그렸는데 0.4 느낌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연습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0.4라고 마킹만 하면 되죠. 잘못 그려도 여기에 0.4 해두면은 그래프만 봐도 정답이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채점할 겁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세 번째, 두 개의 폐쇄 경제 H와 F가 위와 같이 동일한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고 H가 F보다 많은 초기 자본을 보유. 사실 실전에서 이런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유치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진짜 정밀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거 바꾸는 사람이 꼭 나와. 반대로 하는 사람이 H가 F보다 많다라고 했으면은 여기다가 대문짝만하게 H가 더 많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죠? KH, KF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킹해 두고 그리고 이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이제 수단인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장단기 다 물어봤고 1인당 GDP 성장률을 물어봤죠. 1인당 GDP 성장률을 물어봤으면은 이제 스몰 y의 변화율을 물어본 것입니다. 스몰 y의 변화율을 물어봤는데요. 전체 생산함수를 양변을 L로 나누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A의 변화율 플러스 알파 곱하기 스몰 k의 변화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스몰 k의 변화율 자리에 저기 자본 축적 방정식의 도출 중간 징검다리를 집어넣으면은 SY 잠깐만요. 요령을 부리지 말고 SY 맞는데 잠깐만요.
K분의 SY 마이너스 M 플러스 델타. 자, 이렇게 함수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이게 누가 빠르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누가 빠른지를 답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정밀하게 찍어주기만 하면은 충분한 문제라고 판단이 돼요. 따라서 얘는 속도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래프. 자, 여기죠. M 플러스 델타 그리고 여기는 떨어지는 형태로 그림 그리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K의 변화율이 누가 큰지 바로 찍을 수가 있잖아요. H가 오른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 국가가 왼쪽에 있으니까요. H의 K의 변화율과 지금 F 국가의 K의 변화율 비교할 때 이쪽이 빠르다라는 거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론 문제치고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또 아니었고요. 또 우리가 초반부에 보통 이제 경제성장론 처음 공부하고 황금률 공부할 때 보통 이 가장 간단한 이 문제를 보통 풀죠. 실제로도 많이 풀어본 경험이 있는 그런 타입의 문제여야 하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